페이지 보십니다. 1조 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실 수 있는데 1조권은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본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1조권 보장과 관련되어서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하고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1조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찾았죠? 1, 2번 묶어놓습니다. 높이 9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정남 방향에 대해서는 버리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공동주택 사셨죠?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공동주택부터 제외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보십니다.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 제도가 있고 이 가로 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지정시의 절차에 있어서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과 예외적인 허가권자로서 특광을 들게 되는데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특광이 가로 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하면 조례로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높이로 40m를 결정하게 되면 가로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최대 40m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과 관련되어서는 적용 대상 지역 창소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 학원은 상업지역에 존재합니다. 상업지역에 존재하다 보니 햇빛 들어올까 봐 선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의 경우는 쾌적한 주거 생활과 관계없기 때문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 외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용도 지역으로서 준주거 지역은 주로 상업 용도로 사용하지 쾌적한 주거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거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만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총 29개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한 건축물 중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유일한 건축물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택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독택의 경우에는 규모 크다 작다? 작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하게 된다고 하면 규제가 많아짐으로써 단독택 주변에 제대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공동택의 경우에만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단독택에도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라면 바로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가 만약 전용 주거지역이거나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면 이쪽을 정북 방향으로 가정할 때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만약 8m 높이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내가 20m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 1, 10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주거지역인 일반 주거지역에 해가 뜨게 되면 건물의 그림자는 북쪽을 향하게 되는데 건축주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했다면 그 건물 그림자는 대지 경계선을 넘지 않게 될 겁니다. 전원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제도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도곡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를 도곡 렉슬로 재건축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위치했었는데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에 따라 20m 건축하면 10m 이상 뛰어야 되는데 이걸 위반해서 건물 재건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북 방향에 아파트 단지가 진달래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얘들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공사가 하루라도 지연되게 되면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하게 되었는데 세대당 2천에서 5천만 원까지 주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쪽에 새로 건물 만들어지게 된다면 밤에 줄자 들고 가보십시오. 높이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합한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 위반했다고 하면 소송 거시면 용돈 벌이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돈 딱 받고 나서 6개월 뒤에 진달래 아파트도 재건축 결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진달래 아파트에서 재건축 공사 도중에 도곡 레슬의 집안을 건드려서 집안이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전원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인데 남쪽에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번 좀 대처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원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9m 이하라고 하면 1.5m 이상,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이해하십니다.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여러 필지의 대지가 각각 존재하는데 가끔 빌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이겠죠. 그러면 빌라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보통 층고가 3m입니다. 3층짜리 건물 만들게 되면 얘가 9m이고요. 만약 1층을 전부 필로티 구조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저 필로티 구조로 한 곳은 층수 계산해서 재배시키기 때문에 12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12m 된다 할지라도 얘는 정식으로 법에 따지게 되는 높이는 9m 되거든요. 외관상 4층짜리인데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3층짜리밖에 인정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정북방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얼마? 1.5m 띄어 건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4층을 만들게 된다면 이 4층은 9m 초과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9m 초과 12m 이하니까 6m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빌라가 계단 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면 걔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의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는 이 형태인데 사용 승인 받고 나면 얘가 메꿔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원래 설계도면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나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빌라 꼭대기 2층을 분양받게 된다고 하면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가격 조정해 주셔야 되고 만약 꼭대기 2층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제값 받고 파시면 되죠. 아니, 장점은 알려줄 필요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크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라면 평당 토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냥 얘를 평당 1억이라고 하면 30평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대지수만 한 10평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땅값만 10억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되어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아예 배제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공동택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을 두게 되는데 만약 건물 높이가 40m라고 하면 바로 가까이 있는 인동 건물까지의 거리를 20m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07년 이전이라고 하면 2007년 이전에는 건물 높이만큼 인동 거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높이의 2분의 1까지만 띄어 건축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택 건축 위치가 중심상업적, 일반 상업적이라면 20m 띄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타워형 아파트라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쭉 판상형으로 건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건물과의 거리는 한 5m 안 되지만 서로 엇갈려 있다 보니까 1조 확보에 전혀 지장 없는 구조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치하게 된다면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은 높이의 2분의 1 띄우는 것도 아닌데 충분한 1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대지의 지분이 10평이 아니라 5평, 4평짜리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아파트 분양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의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시험에 일반 상업지역의 공동택의 경우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한번 잡아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쉽지 않으십니까? 예. 쉬운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승강기 찾으셨죠? 여기는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를 함께 공부해 주십니다. 우선 승용 승강기 설치 예상 찾으셨죠? 건축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로서 추천했습니다.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2번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찾으셨습니다. 높이 30m 초과하는, 높이 31m 초과하는 가로 해놓으시고 초과 추천했습니다. 이상이란 말과 초과란 말 구분하실 수 있죠. 그러한 경우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 비상용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이용하게 되었을 때 갑종 방어문인 철제 문을 한번 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게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우리 학원에 설치해 있는 것은 승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승용 승강기 외에 추가적으로 비상용 승강기도 함께 설치해야 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해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그리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 안 합니다. 다만 인증제는 전 국토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특별건축구역 찾으셨죠? 건축주가 주택이나 상가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사 등을 통해 설계 도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하는 때에는 허가 받고자 한다면 대지 소유권만 확보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대신 얘는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100분의 80 지분 80% 이상 확보한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는 안전 영향 평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는데 저 안전 영향 평가는 건축 허가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받기 전입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 결정에 관한 사항이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 안 나옵니다. 작년에는 얘와 얘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이 부분들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건축허가 관련되어 우리 공유지문 80% 이상이라면 20% 이하가 신축 등에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반대하는 대지 지분 가진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전 협의 절차로서 사전 협의 기간 3개월 이상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에 대해 이미 보셨는데 제가 부탁드릴 것 딱 하나입니다. 공장 창고의 경우는 특광의 허가 대상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경기도 남양주시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건축하는 때 남양주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 건축 허가한다? 공장 창고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대상에 관한 이야기 함께 보셨고, 건축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각각 분류한다는데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손과 관련된 부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절차. 건축신고하게 되면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하여야 한다. 실효. 건축신고하고 몇 년?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공사의 착수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기 원칙인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과 3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각각 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나중에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기본 2차기입니다. 기본이 2차기지만 건축신고만큼은 신고한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착공신고하지 않는다면 효력 상실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이 꽤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고,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2, 3, 6이란 말 보셨습니다. 착공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경과되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판단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2년, 3년이라고 하는 각각의 기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이쪽의 일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매도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신고한자가 공사 개시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뭐한다? 착공신고해야 되고, 그러한 착공신고가 있었다면 이때는 3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축신고 시에는 5일이었습니다. 착공신고 시에는 3일이라는 것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공신고 이후 공사 개시하고 그러한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진행했던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7일 이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때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불합격하면 재시공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서와 대장 중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사용 승인 이후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새로 신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침으로써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데, 등기와 건축물 대장 중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등기 만들어지는 절차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승인과 관련된 최근 개정된 절차로서 내진 능력 공개 기원하셔야 됩니다. 사용 승인 후 즉시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둘둘이었습니다. 둘둘 치킨도 많이 드셔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 당시에 내진 능력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 사용 승인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축물을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하고 소유자가 유지관리하게 되는데 이 유지관리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이후로서 건축의 규모가 바뀌거나 용도 등이 바뀌게 된다면 모든 사항이 대장에 기재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오직 시군구청장만. 이때는 특광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도지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셨던 게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으로 10년 경과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정기점검 대상이고 정기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 기준부터 2년마다 한 번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서 정기점검 대상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기준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통지하며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30일 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각종 착공신고와 철거신고와 멸신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철거신고, 멸신고도 특별시장이 한다? 시군구청장이 한다? 시군구청장. 유지관리표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이후 상태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대장 작성하고 보관하게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관청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신고와 멸신고 모두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철거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 멸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내에 사후 신고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반복하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건물 만들어줄 수 있는 땅은 대지이고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함께 보시면서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래서 2m 이상 도로에 접하게 된다면 차 한 대와 사람이 동시에 드나들 수 있겠죠.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시험 볼 때까지 264입니다. 264라는 시는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그리고 공장의 경우는 364. 그래서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리고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으로서 건축 한계선을 건축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과 일치해야 되는데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는 도로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경우, 그리고 가각전제 있는데 이 가각전제는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문제풀이 때 한번은 해드리게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시가 정비를 목적으로 한 건축선 지정제도 있는데 얘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모의고사 때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선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현재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에서는 도로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경우 2m일 때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라면 얘는 향후 도로가 확장될 상황이죠. 그러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에서는 건축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만약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1m를 도로 부지에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고 그 위치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건축선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그걸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합니다. 아무런 표현 없다고 하면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중심선과 2분의 1 한쪽이 절벽, 경사지를 절벽이라 표현합니다. 철도 부지라고 하면 경사지 등 있는 도로 경계선부터 소요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 건축선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을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되면 지정된 건축선과 현재 도로 경계 사이 공간은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선과 관련된 효과. 이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이라는 말을 기억하신다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표 아래의 경우는 지표 아래는 교통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대지 안에 건물을 건축했지만 그 출입문과 창문 등이 건축선을 침범하는 구조라고 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도로 교통에 사용되는 공간은 도로면으로부터 6교원 밑에 달려있는 팻말 기억해 주십시오. 4.5m 이하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건축선 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게 뻔합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무 심는 의무입니다. 60평이라면 대충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조경을 생략,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 그리고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라면 조경 의무 생략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물류시설이라고 하면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조경의무들을 면제 생략하지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조경 대상입니다. 대신 이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500 미만의 공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물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에 관한 기준은 없고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조경 의무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만 하십니다. 나머지는 나무 심어봤자 무의미한 곳입니다. 외양간에 나무 심을 필요 있을까요? 염분이 많은 간척지에 나무 심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실 것은 이것만. 어차피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경에 관한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면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분할을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면적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60등은 분할 이후 면적이죠. 분할 전의 면적이 아니라 분할 이후 면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우리 건축기사 될 것 아니시죠? 나중에 건축기사 공부할 때는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달달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도 외우는 게, 못 외우는 게 많습니다. 아무런 답변 없어지기 때문에 혼자 놀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둘 10입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둘 10이 되셨다고 하면 10 전의 수, 천만 높이 9m 이상입니다. 그리고 2와 10을 더하게 되면 그 다음 숫자 13입니다.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단독택과 공동택은 죄다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올해 중요한 개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실무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철근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진 설계 대상의 확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진 설계 대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등급 결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이쪽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11층 그리고 불천이란 말로 대신하셨습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과 불천이란 말 그걸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기준 기억나십니까? 아파트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일 때, 그리고 교육연구실이라면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이지만 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문화집회시설과 관련되어 동물원, 식물원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수족관이 있거든요. 아쿠아리움이라 불리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저 수족관도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됩니다. 수족관은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족관이 동물원이겠습니까? 생선이 있긴 있어서 막힌 없지만 하여튼 수족관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만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 예방 기준과 관련돼 한번 보시는데, 사실 작년에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최근 4년 전쯤에서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각각 시험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실 것이 있다고 하면 범죄 예방 기준 쪽으로 한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더 한다고 하면 그건 건축사 시험입니다. 나중에 건축사 준비할 때 우리 다 할 수 있긴 있지만 이게 너무 양이 많거든요. 나중에 하고 싶으면 제가 알아서 열심히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 향상과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시는 게 승강기에 관한 사항으로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특히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비상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가 30m 초과 시에 승용 승강기 외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 다입니다. 대신 할 건 더 있긴 있지만 우린 이쪽은 참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서 문제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셨던 게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 구역의 높이는 허가권자가 지정한다라는 기억하시고 그 방법과 관련되어 원칙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특권은 2배. 그리고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함께 보시면서 적용 대상 장소는 전원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만, 적용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그리고 전원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9m 이하는 1.5m,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이라는 것 각각 기억하시고 공동택과 관련되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보신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하여튼 빨리 보시긴 빨리 보셨는데 반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이제 건축물과 관련되어 다양한 규제 대상인데 그러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서 공개, 공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공개 공지는 건물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하고 이러한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할 대상 장소와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부속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상공에 필요합니다. 전원 주거지역의 경우는 동네 조양호시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입니다. 탄, 문, 숙. 그래서 원을 운에 이것 하면 원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류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그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대지에 직접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 그래서 대지 면적에 직접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고 100분의 10 이하라는 말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해당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1.2배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건폐율은 완화 대상 아닙니다. 건폐율은 완화 대상 아니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되시고 나면 나머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쉽게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이제 우리 함께 보실 것이 특별 건축 구역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협정과 결합 건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그러면 이쪽입니다. 얘가 27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왔거든요. 연속 두 번 나왔으면 낼 만큼 냈습니다.
그래서 주변 다른 부분을 한번 봐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특별한 건축행위를 도모하게 한 장소를 특별건축구역이라 하는데, 사실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강이라고 하면 서울역이 인천국제공항이 이룰 수 있는 고속철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용산역이 있다면 이 용산역 앞에 호주 시드니나 맨하탄이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국제도시로 명성 못 푼데 국제항과 그리고 국제공항을 주변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란 말을 사용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하시는 생각이 여기 한강부터 인천까지 운하 하나 만들어 놓고 용산 아파트까지 큰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다고 하면 서울을 국제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 그런 거창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산역 앞에 120조 정도의 돈을 들여 개발 사업을 도모한 적이 있는데, 2011년도쯤에 삼성물산에서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이 불투명하다 해서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발 빼고 나니까 나머지 건설업체도 컨소시엄이 깨지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120조를 들였던 것은, 120조를 예상했던 것은 이곳에 주민들의 손실 보상 등을 고려하게 되면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한 1억 정도면 돈 하나도 안 남기고 또이또이다 그 생각을, 또이또이가 말고 수지가 자산에 딱 맞는다. 제가 머리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이었거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아파트 개발하면서 평당 1억이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그 당시에 누구나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 홍콩에서 15평인가 16평짜리 아파트 분양하면서 평당 2억에 분양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도 국제 도시란 이야기 있는데 그쪽에 평당 2억이면 한국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로 이번에 지방선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서는 한 62조 들여가지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국제항 만드는 건 포기했고요. 용산역 앞에 여러 가지 공간 좀 많거든요. 그러한 곳에 집중적 개발 사업을 도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지금 발표했다가는 지금 좀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해서 발표를 한 6월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되면 발표하시겠고 아니면 무산되겠죠. 그래서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특별건축구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초고층 건축물을 많이 만들고 경험하다 보면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외 각국에 수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라면 특별건축구를 지정하여 좀 더 규제를 풀어줘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되게 됩니다. 다만 개발 목적이 아닌 비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해를 한번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돼야 되는데,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무엇인지 그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몇 개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교재 잠깐 봐놓습니다. 1번 지나가시고 2번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하단부에 1번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2번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옆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차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차 안 오실 때. 보는 거 아닙니다. 한장 읽겠습니다.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1번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로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자연공원이라면 국립공원 등을 말하는데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못됩니다. 4번 보전산지라면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은 도로변의 땅을 접도구역이라 표현하는데 이 도로시설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데 도시지역에는 교통안전시설이 워낙 잘 갖추다 보니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탈하면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비도시지역에는 교통안전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논두렁에 꼬라박는 사고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도시지역에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한 10m나 20m 범위 내 접도구역이라 적혀져 있는 말뚝을 한두 개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도시지역에 살다 보니까 저 접도구역이라 적혀 있는 말뚝은 본 적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접도구역은 비도시역의 도로에 접한 땅으로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것을 예상하여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곳이 접도구역의 특징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 제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밤늦게 누가 찾아옵니다. 초인종 눌러줘 찾아오면 참 고마운데 차를 꼴꼴 지져보면 제가 불안해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접도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서는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비도시지역만. 접도구역은 개발용도, 비개발용도. 비개발 용도라는 것 이해하시면 네 곳 개발 용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 건축구를 지정할 수 없죠. 이 네 곳 제외한 나머지라면 항상 개발 용도로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여기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 안 보이지 않으십니까?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겠죠. 지금 대놓고 안 되는 건 딱 4개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 보전산지, 접도구역 딱 4곳만 특별 건축구를 지정할 수 없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대놓고 건축 협정 가지고 2번 연속 시험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꼭 한번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청과 관련되어 2 이상의 행정청이 서로 의견 교류하게 되면 대등 관청일 때는 협의에 관한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고 하급 관청이 행정처분 결정할 때 상급 관청의 의견 구하게 되면 상급 관청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길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하고자 한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상급 관청이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하급 관청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라고 하면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의견 수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주민 의견 청취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주민을 하급 관청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인데 그게 와닿지 않다면 군대에서는 소원 수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문화 개선하기 위해 사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의견 청취입니다. 요즘은 군대 좋아져가지고 무기명으로 소원서류 작성한다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군번 적어놓고 계급 적어놓고 이름 적어야만 소원서류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했다가는 그 다음날 불려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대등 만난 상황의 경우는 협의, 상급관청의 경우는 의견 청취, 하급관청의 경우는 승인받아 각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방금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군사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도지사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은 사실 하급관청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시도의사는 선거로 뽑힌 분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거든요. 저 국방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훌륭한 분이다. 하나는 내일이면 옷 벗을 분이다. 내일이면 옷 벗을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시도의사의 자존심을 팍 살려주기 위해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군사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얘는 시사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용산 미군기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미군기지를 애초에는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얘를 일부를 주거지역과 상업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공원용지로 공급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군 사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공군 대학 부지를 보람의 공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일부는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공급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용산 미군 기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지도의사가 군사기지를 특별건축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미리 누구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절차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기억하시고, 다만 여기 군사기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고 초고층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간첩들이 참 애용하시겠죠. 예, 그렇게만 한번 봐주시고 마십니다. 그리고 특례 적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설마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595페이지 찾으셨죠?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니다. 특별건축구역에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찾았습니까? 595페이지 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게 되면 아파트와 연립택만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주상복합 건축이라면 20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독택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그 밖에 용도라면 앞에다가 원칙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원칙이라고만 적어 놓으시고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다. 확인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시설에는 면적 기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 자유가 인정되는데 만약 특별건축구역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교시설만 만들 수 있다고 법을 정해 놓게 되면 아마 거리에는 종교인으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조계사에 계신 분들이 거리를 많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때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거리를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해해 줬습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이라면 유치원을 이해하시는데 원칙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점 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냥 키가 절반이라 해서 점 오지 인권이 점 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이 1000이라면 더 절반인 500으로. 예, 그리고 2000과 3000 남습니다. 2000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운동시설, 업무시설 두 가지만 주놓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우리 도박은 운칠 기삼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도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부하고 계십니까?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이 3이고 기가 7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운3 기칠입니다. 운동시설은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고자 한다면 연면적 3000. 그래서 운동시설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3000 이상으로. 외우지 말자가 결론인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만들고자 한다면 300. 아파트 연립주택이라면 300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있다 없다? 대신 이 종교시설과 관련된 규제 없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말단 법령까지 종교와 관련되어서는 규제 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종교인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한다고 합니까? 유예시킨다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유예시킵니다. 왜냐하면 푹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원칙의 절반이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0.5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연면적 500.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문화시설과 운동시설로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 공부는 도박 아니시죠? 운삼기칠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운동시설은 3천, 나머지는 몰라입니다. 하여튼 종교시설은 규제 대상 1안이다. 아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정 절차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가르칠 것도 별로 없는데요. 601페이지에 특별 가로구 있는데 제키십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건축협정 나오는데요. 이 건축협정은 다음 주에 하시는데 이거 작년에 시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건축법 끝나고 주택법 넘어가시는데 모든 공부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많이만 들으려고 좀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